2023년 10월 14일 충청북도 단양군 소백산 자락의 작은 마을 청성리에서 한 명의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혜인, 당시 34세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은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가족과 한 마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실종 사건의 전말을 리얼스토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혜인이라는 사람. 정혜인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도시 여성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졸업 후 출판사에서 7년간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특히 문학 작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2019년 그녀는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청성리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지인들에게 조용한 곳에서 글을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청성리에 정착한 후 작은 한옥을 개조해 북카페를 열었고,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며 밤에는 소설을 쓰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기억 속 정혜인은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카페 책과 바람은 마을에서 유일한 문화 공간이었고, 주말이면 인근 도시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고 주말에 가끔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지만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실종 전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정혜인은 오전 10시에 카페 문을 열었고 단골 손님 몇 명이 다녀갔습니다. 오후 2시경 마을 이장 김철수 씨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는 정혜인에게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씨의 기억에 따르면 정혜인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고 다음 주 마을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오후 5시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정혜인은 정리를 마치고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그녀가 문을 잠그고 뒤편 주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포착된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저녁 7시경 이웃집에 사는 박영희 씨는 정혜인의 집에서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 9시쯤에는 그녀의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밤 11시경까지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혜인은 토요일에도 보통 오전 10시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단골 손님 이민준 씨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처음에 이 씨는 정혜인이 잠시 외출했거나 늦잠을 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가 되어도 카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단골 손님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이장 김철수 씨가 정혜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김 씨는 다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정혜인의 집 뒤편으로 가서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폈습니다. 집 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 5시 김 씨는 결국 단양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600일이 넘는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단양경찰서는 즉시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주임 수사관 박성민 경위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정혜인의 집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집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강제 침입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세면대의 칫솔은 마른 상태였습니다. 옷장을 확인한 결과 외출복과 신발 일부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갑과 휴대전화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가 스스로 집을 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고 집 열쇠는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카페 영업을 아무 예고 없이 중단한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을과 인근 지역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청성리는 작은 산간 마을이었기에 CCTV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2대, 카페 앞에 1대, 그리고 마을회관 앞에 1대, 총 4대가 전부였습니다. 분석 결과 10월 13일 오후 5시 이후 정혜인이 카메라에 포착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도보로 마을을 빠져나간 흔적도 차량에 탑승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인근 시내와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CCTV까지 조사했지만 정혜인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3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그녀가 산으로 들어갔을 가능성. 둘째, 누군가의 차량에 탑승해 마을을 벗어났을 가능성. 셋째, 마을 내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억류되어 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10월 15일 일요일, 경찰은 소방서, 의용소방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약 150명의 인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정혜인의 집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소백산 자락의 험준한 지형 때문에 수색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한창이던 시기라 시야 확보도 어려웠습니다. 이틀간의 수색에서 경찰견도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견은 그녀의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등산로 입구에서 반응을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대는 계곡과 폭포 주변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드론까지 동원되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혜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의 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어머니 정미숙 씨와 형 정민호 씨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정미숙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혜인이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는데 실종 전주까지는 연락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종 당일인 10월 14일에도 통화할 예정이었지만 전화가 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경찰에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형 정민호 씨는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동생과 한 달에 1~2번 정도 연락했으며 마지막 통화는 실종 일주일 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남매의 관계는 원만했고 특별한 갈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된 것은 카페 단골 손님들과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모두 정혜인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놓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카페 단골이었던 대학생 김서연 씨는 한 달 전쯤부터 정혜인 씨가 가끔 창밖을 불안하게 쳐다보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혜인의 노트북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정혜인은 실종 전까지 장편 소설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잊혀진 약속이었고 약 300페이지 분량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한 여성이 과거의 비밀을 숨기고 작은 마을에 정착하지만 결국 과거가 그녀를 찾아온다는 스토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소설의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는 10월 13일 오후 11시 42분이었습니다. 실종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녀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였습니다. 둘째, 이메일 내역에서 한 달 전부터 정체불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메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일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메일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메일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메일 청성리는 좋은 곳이군요. 다섯 번째 메일 10월 14일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메일은 실종 일주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이 메일의 발신자를 추적했지만 암호화 때문에 발신자 정보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정혜인이 서울에서 생활하던 시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출판사, 대학교 동문, 그리고 예전 친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출판사 동료들의 증언은 대체로 일관적이었습니다. 정혜인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편집자였지만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식이나 사적인 모임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퇴사하기 6개월 전부터 눈에 띄게 변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은 어느 날부터 혜인 씨가 출근할 때마다 주변을 계속 살피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다투는 듯한 통화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오수진 씨와의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오 씨는 혜인이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한 남자와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굉장히 집착이 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태욱이었습니다. 의대생이었던 그는 정혜인보다 한 살 많았고 처음에는 로맨틱하고 다정한 남자친구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오 씨의 기억에 따르면 강태욱은 정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했고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인은 대학교 4학년 초에 그와 헤어지려 했지만 강태욱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정혜인은 졸업 직후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강태욱은 몇 달간 그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태욱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2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10월 20일 강태욱이 조사를 위해 단양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정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사귀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0년도 더 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집착이 심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젊었을 때 미숙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이메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종 당일인 10월 14일에 알리바이를 묻자 그는 그날은 토요일이라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0월 13일과 14일 모두 그의 휴대전화는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단양까지는 차로 약 2시간 30분 거리였기에 왕복하려면 최소 5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의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통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을 때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청성리에서 약 10km 떨어진 단양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경호 씨가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0월 13일 저녁 자신의 식당에 낯선 남자가 혼자 식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검은색 야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계속 휴대전화를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그 남자가 청성리가 어디냐고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식당의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오후 7시경 식당에 들어와 약 40분간 머물렀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나가면서 고맙다고 말하고는 단양시내 방향이 아닌 청성리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CCTV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차량을 이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정혜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단양의 산들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정혜인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미확인 시신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확인했고 실종자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정혜인과 연관성을 체크했습니다. 정혜인의 어머니 정미숙 씨는 매주 청성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카페 앞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누구도 시원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형 정민호 씨는 제주도 카페를 정리하고 청성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돕는 동시에 독자적으로 단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동생의 노트북을 다시 살펴보고 그녀가 남긴 메모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여동생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는 청성리에 온 후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 기록은 실종 3일 전이었습니다. 일기에는 일상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몇 가지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꿈을 꿨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꿈. 나는 도망치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과거는 정말로 과거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그것은 언젠가 나를 찾아올 것만 같다. 이곳에서의 사년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느낌이 든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2024년 2월 눈이 녹기 시작하자 경찰은 다시 한번 대규모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넓은 범위를 더 체계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수색견과 드론이 다시 투입되었고 산악구조대원들이 험준한 지형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계곡 바닥, 동굴, 폐가옥 등 가능한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수색에서 몇 가지 물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배낭, 녹슨 캠핑 장비, 버려진 의류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인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색이 끝날 무렵 한 자원봉사자가 등산로에서 약 1km 떨어진 바위 틈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손글씨로 미안해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이것은 정혜인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이 메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산에 들어간 것일까요?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메모지의 발견으로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경찰은 정혜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수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정혜인의 일기, 소설 원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심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정혜인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장애를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강태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상처가 컸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혜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는 결코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소설도 집필하던 그녀가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4개월 넘게 광범위한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어떠한 유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었습니다. 메모지가 위조되었거나 누군가 정혜인을 납치한 후 현장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전날 단양읍 식당에 나타났던 미스터리한 남자를 추적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마침내 그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수, 43세였습니다. 인천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진수는 정혜인과 어떤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단양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실종 전날 미리 답사차 방문했을 뿐이었습니다. 청성리에 대해 물어본 것도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였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10월 13일 낮에 인천에서 출발해 오후에 단양에 도착했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단양읍의 한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양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본 후 오후에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모텔 숙박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여러 관광지의 CCTV 영상이 그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정혜인의 실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로써 가장 유력해 보였던 단서가 또 하나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정혜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계정의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강력한 암호화 이메일 서비스였기에 직접적인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정혜인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그 계정에 답장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초안이 발견되었습니다. 초안 이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욱이라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니 나를 그만 괴롭히라는 말과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초안은 실종 2주 전에 작성되었지만 결국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정혜인은 답장을 보내는 대신 그냥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강태욱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가 제시되자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이메일을 보낸 것은 맞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정혜인이 청성리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옛 감정이 되살아나 연락하고 싶었지만 직접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아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10월 14일을 기억하세요라는 마지막 이메일의 의미를 묻자 그는 그날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약 15년 전 두 사람은 10월 14일의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메일 이외에는 어떤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성리를 방문한 적도 없고 제3자를 고용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모든 행적을 재조사했습니다.
통화 기록, 이동 경로,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몇 달에 걸쳐 분석했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정혜인의 실종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정혜인이 실종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습니다. 청성리 마을 주민들과 가족들은 그녀의 카페 앞에 모여 작은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과 촛불이 카페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 정미숙 씨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정민호 씨는 준비해온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마을 이장 김철수 씨를 비롯한 주민들도 하나둘 추모사를 남겼습니다. 정혜인이 마을에 가져다준 따뜻함과 문화를 회상하며 그녀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산을 수색하고 새로운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확인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일 뉴스에 보도되던 사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혜인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녀의 친구들, 카페 단골 손님들, 그리고 그녀를 직접 알지 못했지만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혜인 실종 사건 전용 게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부는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일부는 여전히 범죄의 피해자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25년 3월 실종 17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출판사에 익명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소포 안에는 USB 메모리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혜인 작가의 유고 작품입니다. 세상에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훌륭한 작가였습니다. 출판사 편집자는 처음에는 이것이 사기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잊혀진 약속이라는 제목의 완성된 장편 소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의 노트북이 압수되어 있던 소설은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USB 속의 소설은 완벽하게 완결되어 있었고 심지어 미완성본보다 약 100페이지가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출판사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소포는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USB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소설의 마지막 수정 날짜는 2024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정혜인이 실종된 지 거의 1년 후였습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조작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혜인이 실종 후에도 살아있었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의 원고를 수정해 보낸 것일까요? 소설의 내용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주인공은 과거의 비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녀는 기차를 탔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소포의 발송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소포는 부산의 한 우체국에서 발송되었고 발신인 정보는 가짜였습니다. 우체국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소포를 붙인 사람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었습니다. 체격과 걸음걸이가 정혜인과 비슷해 보였지만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수사력을 부산에 집중했습니다.
정혜인의 어머니가 부산에 살고 있었기에 혹시 그녀가 어머니 근처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부산 전역의 CCTV,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정혜인과 비슷한 외모의 여성들이 수십 명 목격되었지만 확인 결과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서점 직원이 USB가 발송된 시기와 비슷한 때에 정혜인과 닮은 여성이 서점을 방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여성은 문학 서적을 여러 권 구매했고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점에는 CCTV가 없었고 직원의 기억만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제보는 광안리 해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들어왔습니다. 카페 주인은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여성이 매일 오후에 와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작성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기는 2024년 10월부터 11월 초까지였습니다. 경찰이 그 여성의 특징을 확인했을 때 몇 가지 점이 정혜인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11월 초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와 범죄 심리학자들이 다시 한번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정혜인이 의도적으로 실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최근의 스토킹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극에 달했고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 외출복과 지갑, 휴대전화를 챙긴 점, 강제 침입이나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던 점, 그리고 실종 후에도 소설을 완성하고 출판사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여전히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모지나 USB는 범인이 의도적으로 남긴 위장 증거일 수 있고 정혜인은 여전히 어딘가에 억류되어 있거나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또한 강태욱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그의 집착적인 성향과 과거 행동 패턴을 볼 때 그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미숙 씨는 딸의 실종 이후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딸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경찰에게서 소식이 왔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기다림만 있을 뿐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녀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오빠 정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제주도 카페를 정리한 후 청성리에 머물며 여동생을 찾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실종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카페를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먼지가 쌓여가는 책들, 그대로 남아있는 커피 기계, 여동생이 앉았던 자리. 모든 것이 1년 반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정혜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장 김철수 씨는 매주 그녀의 카페 앞을 청소했고 이웃 박영희 씨는 주택 정원의 꽃들을 돌보며 혜인 씨가 좋아하던 꽃들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청성리는 정혜인이 사라진 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그녀가 가져다 주었던 활기가 사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시점에서 정혜인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실종된 지 만 2년이 되어갑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담 수사관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언제든 수사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밝히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거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정혜인의 가족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미숙 씨는 딸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정민호 씨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정혜인은 정말로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납치되거나 해를 입은 것일까요? 산에서 발견된 메모는 그녀가 직접 남긴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이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출판사에 도착한 USB는 정말로 그녀가 보낸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익명으로 보냈을까요? 왜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강태욱은 정말로 이메일만 보냈을까요?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았을까요? 부산에서 목격된 여성은 정말로 정혜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부산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조각난 퍼즐 같은 단서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김진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인 씨의 경우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를 받았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전직 형사이자 실종 사건 전문가인 이상훈 씨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의도적 실종의 경우 보통 사전 준비가 있습니다. 돈을 인출하거나 새로운 신분증을 준비하거나 갈 곳을 미리 알아보는 등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혜인 씨의 경우 그런 징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수진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소설과 일기를 보면 내면의 갈등과 불안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카페를 운영하고 소설을 쓰는 등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종자 가족 지원 단체 대표 최영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실종된 경험이 있습니다. 답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이 이 불확실성입니다. 정혜인 씨 가족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정혜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2023년 10월 13일 저녁 이후 686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운명을 맞이한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혜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